나 최일화의 세상은 완벽한 질서와 고요함 위에 세워져 있다. 서울의 가장 값비싼 동네,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위치한 나의 2층짜리 저택은 외부 세계의 모든 소음과 무질서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견고한 요새와도 같았다. 아침 햇살은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먼지 한 톨 없이 닦인 마호가니 서재 바닥 위로 정확히 계산된 각도로 쏟아져 내렸다. 모든 것이 내가 의도한 그대로 나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 나는 대형 전신 거울 앞에 서서 다음 주 본회의에서 할 연설문을 연습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었다. 내용은 보좌관들이 밤을 새워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다. 중요한 것은 나의 태도, 나의 목소리, 나의 이미지였다. 턱은 15도 각도로 당당하게, 목소리는 신뢰감을 주는 중저음으로, 눈빛은 국민을 향한 우려와 확신에 차 있어야 했다. 나는 거울 속의 나, 대한민국 국회의원 최일화를 연기하는 또 다른 나를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바로 힘이고 품격이었다. 의원님, 박 비서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게. 박 비서가 정갈한 노크 소리와 함께 서재로 들어왔다. 그는 10년 넘게 내 곁을 지킨 유능하고 과묵한 수석 비서였다. 그는 내게 오늘의 일정과 보고서들을 건넸다. 오전 10시에 참전용사 복지증진법 발의안 관련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마쳤습니다. 사진 잘 나오는 걸로 신경 좀 썼겠지. 조명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초청된 용사분들, 좀 사연이 있고 인상이 선한 분들로 앞자리에 잘 모셨는가. 박 비서는 잠시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나는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의 편린을 읽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숙였다. 네, 의원님. 염려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 조하. 우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네. 그것이 우리 보수 정치의 근간이자 국가의 품격이지. 이번 기자회견은 우리의 그런 진심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가 될 거야. 나는 거울을 보며 다시 한번 가장 애국적인 표정을 지어 보였다. 진심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나 자신조차도 그 말에 감화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물론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 총선에서 보수층의 표를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지를. 박 비서가 건네준 여론조사 보고서의 숫자들이 내 머릿속에서 춤을 추었다. 모든 것은 계산된 행동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희생, 국가 같은 단어들이 내 뇌리를 스치는 순간 서재의 풍경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완벽한 서재에 서 있지 않았다. 코에서는 마호가니의 광택제 냄새 대신 비릿한 바닷물 냄새와 디젤유 냄새가 났다. 귀에서는 박 비서의 목소리 대신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 고함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총성이 울렸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차가운 물이 나의 목을 조르고 폐를 채우는 듯한 질식감이 엄습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소금물만 쏟아져 나왔다.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해가던 그 순간 누군가의 강한 손이 나의 팔을 잡아챘다. 그리고는 나를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거칠게 끌어올렸다. 그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다. 이원님, 박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나를 10년 전에 그 지옥 같은 바다에서 지금의 완벽한 서재로 다시 끌어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나도 모르게 내 왼쪽 다리를 붙잡고 있었다. 10년 전 그 사건 때 입은 흉터가 있는 바로 그 자리였다. 날카로운 파편이 뼈를 긁고 지나갔던 그곳이 마치 어제 다친 것처럼 지독한 통증을 보내오고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의원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아무것도 아닐세.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구겨진 바지를 폈다. 잠깐 현기증이 났을 뿐이야.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쳐서 그런가 보군. 나는 내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특히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박 비서 앞에서만큼은.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그 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하지만 내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10년 전 소말리아 앞바다에서 내가 탔던 시추선이 해적들에게 피랍되었던 그 사건. 정부의 외교관 자격으로 현장을 시찰하러 갔다가 벌어진 일이었다. 언론에는 정부의 신속한 외교적 노력으로 무사히 구출되었다고 보도되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곳은 외교 협상이 통하지 않는 피와 총알이 난무하는 진짜 전쟁터였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죽을 뻔했다. 나를 구한 것은 외교관의 점잖은 협상이 아니었다. 어둠을 틈탑에 위로 소리 없이 올라온 검은 군복의 사내들이었다. UDT-CL, 대한민국의 가장 정예 특수부대. 그들은 괴물 같았다. 소리 없이 적들을 제압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나를 포함한 인질들을 구해냈다. 나는 그 과정에서 폭발에 휘말려 바다로 떨어졌고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의식이 희미해져 가던 나를 누군가 물속에서 건져 올렸다.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10년 전에 아덴만의 차가운 물고기밥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고 나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나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그는 작전이 끝나자마자 다른 대원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이름도 계급도 얼굴도 모르는 나의 생명의 은인. 나는 그 기억을, 그 굴욕적인 무력감의 기억을 지난 10년간 봉인해왔다. 나는 더 이상 무력한 인질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사람들을 지휘하고 법을 만들고 세상을 움직이는 국회의원이었다. 나의 세상은 질서정연했고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잘 가꿔진 정원과 높은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우리 동네의 평화로운 풍경. 모든 것이 고요하고 질서정연했다. 나는 이 평화를 사랑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이룩한 이 완벽한 고요함을 나는 다시 한번 연설문을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나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는 가장 위험 있는 목소리로 연설의 마지막 구절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평온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 최일화, 국민 여러분의 그 평온한 일상을, 제 모든 것을 바쳐 지켜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 모든 것은 다시 나의 통제 아래로 돌아왔다. 이 고요함이 깨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나의 평화는 굉음과 함께 시작되었다. 기자회견은 성공적이었다. 신문 한 면에는 슬픔에 잠긴 노병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나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따뜻한 보수의 품격, 참전 용사의 눈물을 닦아주다. 완벽한 제목이었다. 박 비서의 보고에 따르면 나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나의 서재에서 간 내린 원두커피의 향을 음미하며 그날 아침 신문을 만족스럽게 읽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바로 그때였다. 우웅, 처음에는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낮은 진동 같은 것이었다. 나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명확해졌다. 루루루루루루, 광, 광, 광.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나의 고요한 세상을 향한 무자비한 폭격이었다. 땅이 울렸고 서재의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내 저택의 높은 담벼락 바로 옆, 오랫동안 비어있던 공터에 거대한 포크레인과 트럭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현장에서는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대형 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시작된 것이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불쾌감을 넘어선 어떤 모욕감을 느꼈다. 어떻게 감히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요하고 품격 있는 동네에 나의 성역 바로 옆에 저렇게 무식하고 천박한 소음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틀었다. 나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나만의 의식이었다. 하지만 요요마의 장엄한 첼로 소리도 벽을 뚫고 들어오는 기계 소리와 쇠망치 소리에 섞여 끔찍한 불협화음이 될 뿐이었다. 박비서. 나는 인터폰으로 박비서를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나는 그 너머의 당혹감을 느낄 수 있었다. 저게 대체 무슨 소린가? 당장 저 공사장 책임자에게 연락해서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게. 국회의원 집무실 바로 옆에서 이런 무례한 소음을 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네, 의원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박 비서가 전화를 하는 동안 나는 서재를 초조하게 서성였다. 잠시 후 소음이 조금 잦아드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점심시간이 지나자 소음은 아침보다 더 거세졌다. 이번에는 거대한 드릴이 땅을 뚫는, 신경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추가되었다. 나는 중요한 정책 관련 전화를 해야 했다. 상대는 당의 원내대표였다. 나는 최대한 위험 있는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했다. 네, 대표님. 저 최일화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다음 주에 있을 쾅. 바로 그때 창문 밖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다. 나는 쏘스라치게 놀라 하려던 말을 잊어버렸다. 최 의원, 무슨 일 있소? 지금 전쟁이라도 났나?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원내대표의 비꼬는 듯한 목소리에 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나의 완벽한 이미지가 저 무식한 인부놈들 때문에 한순간에 구겨지고 있었다. 아닙니다, 대표님.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통화를 마무리하고 다시 박 비서를 호출했다. 이번에는 내 목소리에 노기가 가득했다. 박 비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조용히 시키라고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의원님. 공사 현장 소장과 통화했는데 법적으로 허용된 시간 내에 규정 데시벨 이하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 조심하겠다고는 하지만 공사 자체를 멈출 수는 없다고 합니다. 법? 규정? 나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국회의원이 자기 집무실에서 일도 못할 정도로 시끄러운 게 법적으로 괜찮다는 말인가? 그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건가? 나의 권위가, 나의 이름이 고작 공사장 인부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날 오후 내내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소음은 나의 집중력을 흐트려 놓았고 나의 신경을 갉아먹었다. 스트레스 때문에 10년 묵은 다리의 흉터가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나는 매일같이 박 비서를 통해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의 그 무력한 태도가 나를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다. 마침내 내가 폭발하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다. 그날은 한 시사 프로그램과 내 서재에서 화상 인터뷰가 잡혀 있었다. 나는 카메라 앞에 앉아 가장 지적이고 신뢰감 있는 표정으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고 있었다. 나의 논리는 완벽했고 나의 언어는 정제되어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완전히 만족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내가 연설의 절정으로 치닫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야, 김씨, 거기 똑바로 안 받쳐. 창문 밖 공사 현장에서 인부의 고함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생방송으로 전국에 송출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거친 고함 소리 뒤로 시끄러운 트로트 음악 소리까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화면 속 앵커의 얼굴이 당황으로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네, 최 의원님. 현장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나의 완벽한 이미지, 품격 있는 정치인 최일화의 모습이 저 천박한 고함 소리와 촌스러운 트로트 음악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나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인터뷰를 마무리했지만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박 비서. 내 고함 소리에 박 비서가 놀라 달려왔다. 됐어. 더 이상 전화 따위는 필요 없네. 내가 직접 가야겠어. 의원님, 진정하십시오. 의원님께서 직접 나서는 것은 시끄러워.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내가 누군지, 내 힘이 어떤 것인지 저 무식한 것들에게 아주 똑똑히 보여줘야겠네. 법과 규정? 좋아. 내가 바로 법을 만드는 사람이야. 내 말이 곧 법이라는 것을 그들의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주지. 나는 구겨진 정장 재킷을 벗어 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서재를 걸어 나갔다. 박 비서가 불안한 얼굴로 내 뒤를 따랐다. 나는 내 요새의 문을 열고 전쟁터로 향했다. 나의 고유함을 파괴한 저 무례한 야만인들을 나의 권위로 직접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의 천박한 소음이 나의 분노에 찬 침묵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저택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마치 다른 나라의 국경을 넘는 장군처럼 비장했다. 내 발이 잘 가꿔진 잔디를 지나 저택과 바깥 세상을 가르는 돌담길을 넘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나의 정원에 가득했던 라일락 향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흙먼지와 디젤류, 그리고 땀 냄새가 뒤섞인 내가 혐오하는 종류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공사장 입구는 어수선했다. 안전 펜스는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었고 진흙 바닥 위로는 거대한 트럭들이 굉음을 내며 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하는 작업복 차림의 한 남자가 보였다. 현장 소장일 터였다. 나는 그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내 뒤에서 박 비서가 불안한 얼굴로 나를 따랐다. 나의 잘 닦인 구두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장 차림은 이곳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내 등장에 주변에서 일하던 인부들의 시선이 잠시 내게로 쏠렸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과 함께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현장 소장이 나를 발견하고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고 안전모 아래로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누구신데 그러십니까?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나는 그를 지나쳐 공사장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나의 목소리는 수천 명의 대중 앞에서도 연설하던 훈련된 목소리였다. 당신이 여기 책임자인가? 내 권위적인 외침에 현장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그제야 내가 평범한 민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듯했다. 네,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냐고? 지금 그걸 몰라서 묻는 건가? 나는 내 저택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내 집무실이 바로 저기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집무실이란 말이다. 그런데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백주대낮에 이런 무식한 소음을 만들어내나? 당신들 기본적인 예의라는 것도 없나? 내 호통에 주변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인부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 쪽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즐겼다. 그래,
똑똑히 보아라. 너희 같은 자들이 감히 누구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현장 소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변명하기 시작했다. 아, 의원님이셨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구청의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규정 시간 내에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는 있습니다만, 조심? 나는 기가 막혀 코웃음을 쳤다. 이게 조심하는 건가? 당신들 그 촌스러운 트로트 음악이랑 귀를 찢는 쇠망치 소리가 내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려.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품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기나 하겠냐마는 이 동네는 당신들이 함부로 더럽힐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다. 나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부분의 인부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체념과 약간의 분노가 스쳐 지나갔지만 누구도 감히 나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생계를 하루아침에 끊어버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은 달랐다. 저쪽 구석에서 철근을 옮기던 한 인부.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를 편 채 이쪽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다른 인부들처럼 고개를 숙이지도 내 눈을 피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아주 평온하고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눈으로 나를 관찰하고 있었다. 마치 성난 아이의 투정을 바라보는 어른처럼. 그의 시선이 내 오만함의 정수리를 찔렀다. 나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그를 향해 소리쳤다. 거기 당신, 뭘 쳐다봐? 내 말이 틀렸나? 그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나를 더욱더 미치게 만들었다. 저 무례하고 무식한 놈. 내가 오늘 반드시 저놈의 버릇을 고쳐놓으리라. 내가 그에게로 한 걸음 다가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여, 조심해! 뒤편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대형 트럭 위에서 인부들이 굵은 강철 파이프 묶음을 크레인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파이프를 고정하고 있던 쇠사슬 중 하나가 핑하는 소리를 내며 끊어지고 말았다. 수십 개의 무거운 강관 묶음이 균형을 잃고 트럭 아래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갓 현장에 투입된 듯한 젊은 인부 하나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공포에 질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피해. 현장 소장이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굴러떨어지는 강철 파이프들, 하얗게 질린 젊은 인부의 얼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비명. 끔찍한 사고가 눈앞에서 벌어지려는 찰나였다. 그때였다. 나를 쳐다보던 그 인부 한석주가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내가 평생 본 그 어떤 인간의 움직임보다도 빨랐고 효율적이었다. 그는 번개처럼 튀어나갔다. 하지만 그는 무모하게 파이프를 향해 몸을 던지지 않았다. 그는 먼저 옆에 있던 강목 2개를 발로 차 파이프가 굴러가는 길목에 쐐기처럼 박아 넣어 그 속도를 1차적으로 줄였다. 그리고는 굴러오는 파이프 묶음의 정면이 아닌 측면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낮은 자세로 몸을 틀어 어깨와 등, 그리고 다리의 모든 근육을 이용해 굴러오는 파이프의 회전 에너지를 자신의 몸으로 흡수하며 옆으로 흘려보냈다. 그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었다. 무게중심과 운동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도로 셔련된 기술이었다.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강관 묶음은 젊은 인부의 발 바로 앞에서 기적처럼 멈춰 섰다. 현장에는 잠시 동안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넋이 나간 채 바라보고 있었다. 구출된 젊은 인부가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아 더듬거리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형님. 하지만 한석주는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어깨를 한번 툭툭 털고는 젊은 인부를 향해 나직이 말했다. 정신 차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자신이 하던 철근 작업장으로 돌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이 방금 한 엄청난 일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한 무심한 평온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내가 방금 뭘 본 거지? 저것은 평범한 공사장 인부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다. 저 침착함, 저 판단력, 저 폭발적인 힘과 정교한 기술. 나는 저런 종류의 움직임을 본 적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 내 인생 최악의 그날, 지옥 같던 바다 위에서 나를 구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나타났던 그 검은 그림자들. 내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내가 퍼부었던 그 모든 독설과 모욕이 갑자기 하찮고 부끄럽게 느껴졌다. 나는 그의 앞에서 거대한 힘과 권위를 가진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그저 시끄럽게 소리나 지르는 한 명의 어리석은 늙은이에 불과했다. 나의 분노는 갈 곳을 잃고 당혹감과 정체 모를 불쾌함으로 변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다. 내 등 뒤로 다시 공사장의 소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그 소음은 이전과는 다르게 들렸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한 남자의 침묵이 섞여 있었다. 나는 내 요새로, 나의 서재로 도망치듯 돌아왔다. 하지만 나의 완벽했던 고요함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겨버린 뒤였다. 창밖의 소음 속에서 나는 자꾸만 그 인부의 얼굴을, 그 평온하고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을 떠올리고 있었다. 박 비서. 나는 멍하니 창밖을 보며 물었다. 저 인부, 대체 뭐 하는 놈이지? 그날 이후 나의 완벽했던 세상에는 미세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흠집이 생겼다. 창밖의 공사 소음은 이제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내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무력감을 자극하는 불쾌한 자명종 소리와도 같았다. 특히 그 인부 한석주의 얼굴이, 그의 그 무심하고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이 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감히 일개 노가다꾼 따위가 국회의원인 나를 그런 눈으로 쳐다봐. 나는 그 오만함과 그날 내가 느꼈던 순간의 당혹감을 곱씹으며 분노를 키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박 비서를 내 서재로 불렀다. 나의 목소리는 전날의 격렬한 분노 대신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해져 있었다. 박 비서, 저 공사장 저대로 둬서는 안 되겠네. 의원님,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법? 나는 그의 말을 비웃으며 잘랐다. 법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걸세. 그들은 법의 최소한을 지키고 있겠지. 나는 그들에게 법의 최대한을 보여줄 생각이네. 나는 박 비서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나의 분노는 이제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인 복수로 변모하고 있었다. 우선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연락하게. 내가 직접 통화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구 구청의 환경과장과 건축과장 연락처도 준비해두게. 박 비서의 얼굴에 잠시 난감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곧바로 묵묵히 내 지시를 따랐다. 잠시 후 첫 번째 전화가 연결되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었다. 나는 가장 신사적이고 가장 우려의 참 목소리로 말했다. 아, 이사장님. 저 최일화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자택 옆 공사 현장을 보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전 문제가 심히 우려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안전모를 턱에 제대로 걸치지 않은 인부도 보이고 안전망도 부실해 보입니다. 혹시라도 인명사고라도 나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이사장님께서 직접 가장 유능한 팀을 보내 불시에 아주 철저하게 안전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전화를 끊자 내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안전 점검이라는 명분 아래 나는 그들에게 지옥을 선물할 작정이었다. 사소한 규정 위반 하나라도 찾아내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사를 지연시키고 그들을 최대한 괴롭힐 생각이었다. 나의 전화는 계속되었다. 구청 건축과장에게는 공사 설계도면에 문제는 없는지, 단 1cm의 오차라도 없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재검토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환경과장에게는 비산 먼지 발생량과 소음도를 매시간 측정하여 기준치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나는 나의 권력을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처럼 사용하여 그들의 숨통을 조여가기 시작했다. 이것이 힘이었다. 나의 말 한마디에 국가기관이 움직이고 법이 그들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는 것. 나는 내 서재 창가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만족스럽게 관망했다. 나의 공격은 즉각적으로 효과를 나타냈다. 다음 날부터 공사장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정부 기관의 차량들이 드나들었다. 안전모에 근로감독관이라고 쓰인 사람들이 와서 몇 시간 동안 공사를 중단시키고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다. 구청 직원들은 소음 측정기를 들고 와서 망치질 한번 할 때마다 데시벨을 확인했다. 공사 현장의 활기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인부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짜증이 역력했다. 그들은 이제 나를 자신들의 밥줄을 위협하는 명백한 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터였다. 나는 그들의 그 분노, 어린 시선을 즐겼다. 감히 내게 대항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배우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한석주, 그는 달랐다. 다른 인부들이 불평을 쏟아내고 나를 향해 욕설을 중얼거릴 때도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감독관들이 와서 작업을 중단시켜도 그는 말없이 한쪽에 서서 다음 작업을 준비할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나 분노가 아닌 여전히 그 무심한 평온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소동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이 그의 그 평온함이 나를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다. 나의 공격이 그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마치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섬 같았다. 나는 그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그를 반드시 굴복시키고 말겠다는 비뚤어진 오기가 생겨났다. 박 비서, 그 인부 한석주라는 자에 대해 좀 알아보게. 어디 출신이고 과거에 뭘 하던 놈인지 전부 다. 네, 의원님,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 완벽한 복수극에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끼어들기 시작했다. 박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의원님,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한 기자가 공사 현장 주변을 캐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어느 신문사 소속인데. 주류 언론은 아니고 진실의 눈이라는 인터넷 언론사의 김 기자라고 합니다. 주로 정치인들의 비리나 갑질 의혹을 파헤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자입니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듣도 보도 못한 삼류 인터넷 신문사 기자 따위가 뭘 어쩌겠나. 무시하게. 하지만 나의 예상과는 달리 김 기자는 집요했다. 그는 공사 현장의 인부들을 인터뷰하고 내 저택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사진을 찍어댔다. 그리고 며칠 뒤 그의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권력의 맛에 취했나. 여당 중진 최일화 의원, 지역구 공사장 상대로 도 넘은 갑질 의혹. 국회의원이 무서워 일도 못해. 건설 노동자들의 눈물. 기사는 자극적이었고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다. 나는 순식간에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힘없는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파렴치한 권력자로 묘사되고 있었다. 기사에는 나의 실명이 거론되었고 댓글창에는 나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이 새끼가 감히.
나는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칠 뻔했다. 나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이미지에 저 삼류 기자가 흠집을 내고 있었다.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석주에 대한 뒷조사를 했던 박 비서가 고개를 갸웃하며 보고했다. 의원님, 이상합니다. 한석주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렇다 할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주민등록번호나 세금 납부 기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기록, 예를 들어 출신 학교나 군대 기록, 과거 직업 같은 정보들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깨끗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웠거나 혹은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봉인된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그의 보고에 더욱더 혼란스러워졌다. 전과 기록 하나 없는 것은 당연했지만 평범한 노동자의 인생 기록이 이렇게까지 깨끗할 수는 없었다. 그는 누구일까? 그의 과거에는 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나는 서재 창가에 서서 저 멀리 보이는 공사 현장을 노려보았다. 그들을 짓밟으려 했던 나의 계획은 오히려 나를 성가시게 하는 파리를 꼬이게 만들었고 내가 가장 경멸했던 그 인부에 대한 미스터리만 더욱 깊어지게 만들었다. 나는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었다. 물러서는 것은 나의 패배를 의미했다. 나는 이겨야만 했다.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나는 아직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카드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나의 분노와 오만은 나를 점점 더 위험한 길로 이끌고 있었다. 나의 공세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나의 권력이 강해질수록 나를 둘러싼 상황은 점점 더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김 기자라는 성가신 파리가 내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고 한석주라는 인부에 대한 미스터리는 풀리기는커녕 더욱더 깊어만 갔다. 나는 내 서재에 앉아 이기지 못할 싸움을 시작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리고 나의 오만과 세상의 혼돈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날이 마침내 오고야 말았다. 그날 오후 하늘은 불길한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장마철이 끝난 지 오래였지만 기상예보에도 없던 거대한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나는 창밖으로 휘몰아치기 시작하는 바람을 보며 그저 또 하나의 성가신 일이 생겼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태풍은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으로 도시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거대한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고 간판들이 종잇장처럼 날아다녔다. 나는 내 안전한 요새 안에서 창밖의 아비규환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내 시선이 옆 공사장으로 향했다. 거대한 빌딩의 뼈대를 감싸고 있던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비계. 그것이 미친 바람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끼익, 끼익 하는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바람 소리를 뚫고 내 서재까지 들려왔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다. 저 거대한 쇠붙이 구조물이 만약 무너진다면 그 방향은 정확히 나의 집, 나의 정원을 향하고 있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나의 완벽한 세상이 저 흉물스러운 소의 파이프 더미에 의해 한순간에 폐허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박 비서. 나는 다급하게 박 비서를 불렀다. 당장 엘빨쿠에 신고하고 구청과 공사업체에 연락해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라고 하게. 박 비서가 사색이 되어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의원님, 시내 전체가 태풍 피해로 마비 상태라 구조대가 이쪽으로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공사업체는 이미 모든 인부를 철수시킨 상태고 이 바람 속에서는 중장비가 접근할 수 없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럼 그냥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으란 말인가?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의 힘이, 나의 권력이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다. 국회의원 최일화의 이름도, 나의 서슬 퍼런 호통도 이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는 한낮 바람 앞에 등불일 뿐이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미친 듯이 흔들리는 비계를 망견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때 내 눈에 한 남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비바람을 뚫고 내 집 앞 도로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남자. 그는 방수 잠배 달린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지만 나는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김 기자, 그 하이에나 같은 놈이었다. 그는 전문가용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꺼내 들고 비계와 나의 집을 번갈아 찍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이 재난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만한 국회의원, 자신의 갑질이 불러온 인재의 하늘의 심판을 받다. 그는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낼 생각에 희열을 느끼고 있을 터였다. 나의 정치 생명이 저 거대한 흉물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그는 저 폭풍우 속에서 끈질기게 버티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끼기기기 하는 더욱더 끔찍한 금속 파열음이 들렸다. 비계를 지탱하고 있던 가장 큰 기둥 중 하나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휘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붕괴는 시간 문제였다. 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다리의 흉터가 다시 한번 지독한 통증을 보내왔다. 10년 전의 그날처럼 칠흑 같은 바다,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던 파도, 그리고 배가 두 동강 나며 나를 덮쳤던 거대한 철골 구조물의 공포.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나는 꼼짝없이 갇혀 나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안드웨이, 내가 절망적인 신음을 내뱉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모두가 대피한 그 위험천만한 공사 현장에 단 한 사람의 인형이 보였다. 폭풍우를 뚫고 위태롭게 흔들리는 비계를 향해 걸어가는 한 남자. 나는 서재에 있던 망원경을 집어들어 그를 향해 초점을 맞췄다. 한석주, 그놈이었다. 그는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그는 미친 것일까? 그는 안전모를 단단히 고쳐 쓰고 허리에 굵은 밧줄을 감은 채 흔들리는 비계 아래로 다가가고 있었다. 그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풍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무모하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불필요한 동작도 없었다. 그는 먼저 주변 지형을 살피고 바람의 방향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가장 취약해 보이는 비계의 기둥들을 자신이 가져온 굵은 밧줄로 주변의 튼튼한 철골 구조물에 묶어 고정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대한 재앙 앞에서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어쩌면 무의미해 보이는 저항이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망원경을 통해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없었다. 오직 자신의 임무에 완전히 몰입한 자의 강철 같은 집중력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지금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남자의 집을, 그리고 그 주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대체 왜 저러는 거지? 내 대한 복수심인가?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어리석은 영웅심리인가? 그 어떤 것으로도 그의 행동은 설명되지 않았다. 나는 망원경을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힘센 국회의원인 나는 나의 호화로운 저택 안에서 다가오는 재앙 앞에 속수무책으로 떨고 있었다. 삼류 기자인 그는 안전한 곳에서 카메라를 든 채 나의 불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가장 경멸했던 그 힘없는 노동자는 폭풍우 한가운데서 모두를 구하기 위해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가치와 질서가 뒤집히는 기이하고도 압도적인 광경이었다. 꽉꽉꽉꽝. 마침내
비계의 한쪽 부분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소의 파이프들이 굉음을 내며 지상으로 쏟아져 내렸다. 한석주가 묶어놓은 밧줄들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간신히 전체 붕괴를 막고 있었지만 그것도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가 작업하던 바로 그곳으로 거대한 철제 발판 하나가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안 돼! 나는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나의 시선 끝에서 그를 덮치는 거대한 철판과 그 아래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의 무심한 얼굴이 영혼처럼 느리게 각인되고 있었다. 꽉꽉꽉꽉꽝! 나의 비명은 거대한 소의 파이프 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굉음에 처참하게 묻혔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나의 성, 나의 요새, 나의 완벽한 서재에 통유리창이 끔찍한 파열음을 내며 산산조각 났다. 유리 파편과 함께 비바람과 쇠붙이들이 내 안식처를 유린하며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빨랐다. 비계의 가장 큰 철제빔 하나가 창문을 뚫고 들어와 내 마호간이 책상을 두 동강 내며 나의 왼쪽 다리를 덮쳤다. 유학, 극심한 고통이 뼈를 뚫고 뇌까지 전달되는 듯했다. 10년 전에 그 흉터가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고통이 하나로 겹쳐지며 내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세상이 다시 한번 일그러졌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서재에 있지 않았다. 나는 10년 전 소말리아의 그 지옥 같은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집어삼킬 듯이 울부짖는 파도, 그리고 귀를 찢는 총성과 폭발음. 내가 탔던 시추선은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나는 폭발의 충격으로 차가운 바닷속에 처박혀 있었다. 다리는 부러진 듯 감각이 없었고 폐는 소금물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나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이대로 끝인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였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한 남자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검은 잠수복, 얼굴을 가린 마스크,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총구. 그는 적이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나타난 구원자였다. 그는 물속에서 내 의식 없는 몸을 강한 팔로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내 귓가에 거친 파도 소리를 뚫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젊고 절박하고 강했다. 정신 차려.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눈 떠. 나는 그의 얼굴을 보려 애썼지만 시야는 흐릿했고 그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 거대한 실루엣으로만 남아있었다. 나는 그의 팔에 안겨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건져 올려줬다. 의원님, 정신 차리십시오. 박비서의 절규가 나를 다시 지옥 같은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나는 무너진 서재 바닥에 쓰러져 거대한 철제빔에 다리가 깔린 채 신음하고 있었다. 비는 깨진 창문 틈으로 들이쳐 나의 온몸을 적시고 있었다. 나는 고통과 공포 속에서 창밖을 보았다. 그리고 그를 보았다. 한석주. 그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공사 현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는 나처럼 절망하거나 다른 사람들처럼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는 10년 전 그날의 그 군인처럼 이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서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의 눈은 주변 상황을 빠르게 훑으며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판단하고 있었다. 김 반장님, 저쪽 케이블은 아직 살아있어. 빨리 가서 전력부터 차단해요. 박 씨, 더 무너지기 전에 저쪽 와이어를 저 기둥에 감아. 빨리.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인부가 아니었다. 그는 현장을 지휘하는 야전 사령관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들을 복종하게 만드는 타고난 권위와 힘이 실려 있었다. 다른 인부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홀린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무너진 내 서재 안에 갇혀있는 나를 향했다.
그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눈에서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복잡한 감정을 읽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다른 인부에게 소리쳤다. 여긴 내가 맡을 테니 어서 다른 곳을 확보해. 그는 혼자 나를 구하기 위해 무너진 서재의 잔해 속으로 뛰어 들어왔다. 의원님, 괜찮으십니까? 그가 내 앞에 쭈그려 앉아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다리가 깔렸네. 나는 고통 속에서 간신히 대답했다. 그는 내 다리를 짓누르고 있는 철제빔을 살폈다. 그것은 성인 남성 서너 명이 달려들어도 꿈쩍도 안 할 거대한 흉물이었다. 박 비서님, 이리 와서 의원님 몸이 더 깔리지 않게 잡아주십시오. 그는 박 비서에게 지시하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부서진 내 마호가니 책상의 다리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 빔 아래의 작은 틈으로 쑤셔 넣기 시작했다. 흡! 그는 온몸의 근육을 뒤틀며 책상 다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팔뚝에 셔츠 소매 아래로 힘줄이 밧줄처럼 솟아올랐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하지만 빔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가 힘을 쓰는 과정에서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던 그의 작업복 소매가 팔뚝 위로 말려 올라갔다. 그리고 나는 그의 팔뚝에 새겨진 그것을 보고야 말았다. 검은색 잉크로 새겨진 날카로운 삼지창 문양. 그 아래에는 ROKNUDTCL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신이 버린 땅, 지옥의 바다에서도 살아 돌아온다는 최정예 특수부대의 상징. 내 머릿속에 모든 것이 정지했다. UTTCL. 10년 전 나를 구했던 그 사내들. 과광. 그때 밖에서 다시 한번 거대한 번개가 내리쳤다. 그 순간적인 섬광이 온 힘을 다해 빔을 들어 올리려는 그의 얼굴을 바로 내 눈앞에서 환하게 비추었다. 땀과 빗물로 범벅이 된 얼굴,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자신의 임무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그 강렬하고도 익숙한 눈빛. 내 머릿속에서 지난 10년간 안개처럼 흐릿했던 기억의 마지막 조각이 번갯불처럼 번쩍이며 제자리를 찾았다. 물속에서 나를 끌어올렸던 그 얼굴, 어둠 속에서 나를 향해 소리치던 그 목소리, 나를 구원했던 그 이름 모를 영웅. 바로 이 남자였다. 한석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저 얼굴, 저 눈빛, 나의 혼란스러운 중얼거림 속에서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포효했다. 우와, 끼익 하는 쇠가 휘는 소리와 함께 나를 짓누르던 거대한 빔이 아주 조금 들어 올려졌다. 나는 그 틈을 타 박 비서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피투성이가 된 다리를 빼낼 수 있었다. 빔이 쿵하는 소리를 내며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한석주는 지친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나를 향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상당한 동료의 상태를 확인하는 군인처럼 짧고 사무적이었다. 괜찮으십니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의 얼굴을, 그의 팔뚝에 새겨진 삼지창 문신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할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지난 몇 주간 벌레처럼 여기고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이 10년 전 나의 목숨을 구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나의 오만함, 나의 편견, 나의 모든 것이 이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내 생명의 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모욕하고 괴롭히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것이었다.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와 나의 온몸을 덮쳤다.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말해야 했다.
미안하다고 빌어야 했다. 하지만 내 목구멍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수많은 대중 앞에서 열변을 토하던 국회의원 최일화의 그 화려한 언변은 이 거대한 진실 앞에서 한낱 무의미한 소음일 뿐이었다. 대신 나의 몸이, 나의 본능이 움직였다. 나는 흙과 유리 조각으로 더러워진 바닥 위에 그를 향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는 내 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었던 깊고 처절한 절을 올렸다. 나의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다. 그것은 나의 오만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고 나의 위선적인 세상이 종말을 구하는 소리였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아주 뒤늦게 바치는 나의 첫 번째 진심이었다. 혼돈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다. 나는 병원 특실의 침대에 누워 깁스를 한 내 다리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육체의 고통보다 영혼을 잠식하는 수치심이 더 아팠다. 박 비서는 내 옆에서 태블릿 PC로 밤사이에 올라온 뉴스 기사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었다. 오만한 국회의원의 추악한 갑질, 결국 재앙을 부르다. 뭐 이런 식의 나의 정치 생명을 끝장낼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화면에 뜬 헤드라인은 나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다. 폭풍 속의 이름 없는 영웅, 자신을 괴롭히던 국회의원을 구하다. 기사는 김 기자가 찍은 사진들과 함께 그날의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었다. 기사의 초점은 내가 아니었다. 바로 한석주, 그 사람이었다. 기사는 나의 오만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을 간략히 언급했지만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여 폭풍우 속에서 홀로 현장을 지키고 전술가처럼 사람들을 지휘하며 마침내 무너지는 건물 잔해 속에서 나를 구해낸 한 노동자의 숭고한 영웅심을 극적으로 조명하고 있었다. 기사 밑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와, 저 인부 아저씨 진짜 멋있다. 저런 분이 진짜 영웅이지. 최일화 의원은 평생 저분께 밥 사드려야 할 듯. 꼴 좋다 하면서도 뭔가 짠하네. 이게 바로 인생의 아이러니인가.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을 구하다니.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여론은 기묘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나를 향한 비난은 당연히 존재했지만 그보다 더 큰 관심이 이름 없는 영웅 한석주에게로 쏠리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의 은인 앞에서 고개를 숙인 나의 모습을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친 인간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기사를 보며 안도감 대신 더 큰 부끄러움을 느꼈다. 나의 구겨진 명예가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 사람의 선행에 의해 기이한 방식으로 회복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의 희생 뒤에 숨어 구차하게 살아남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병실에 누워있을 수 없었다. 나는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깁스를 한 다리에 목발을 짚은 채 병원을 나섰다. 그리고 박 비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곧장 공사 현장으로 향했다. 내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인부들의 점심시간이었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컵라면과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었다. 현장의 분위기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나를 더 이상 저기에 찬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경계심과 호기심, 그리고 아주 약간의 통쾌함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시선은 한쪽 구석에서 말없이 밥을 먹고 있는 한석주를 향해 경외심을 담고 있었다. 나는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며 그에게로 다가갔다. 나의 등장에 시끄럽던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나와 그에게로 향했다. 나는 그의 앞에 섰다. 그는 나를 보고도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특별한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저 어제와 똑같은 그 평온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나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나는 내 손에 들고 있던 목발을 옆으로 내려놓았다. 그리고 부상당한 다리의 고통을 억누르며
그의 앞에서 흙먼지가 가득한 바닥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나의 이마가 거의 땅에 닿을 듯한 90도의 깊은 절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제가 제 생명의 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저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선생 같은 고귀한 분을 모욕하고 괴롭혔습니다.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이 어리석은 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의 어깨가 수치심과 회한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주변의 인부들도 이 기이한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일개 공사장 인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어나십시오, 의원님.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조롱도 없었다. 그저 어제와 같은 담담함만이 담겨 있었다. 다 지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일은 그저 사람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에서 아주 옅은 이해한다는 듯한 미소를 본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그의 그릇이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오후 나는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박 비서를 불렀다. 나의 목소리에는 이제 새로운 종류의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 비서, 한석주 선생 같은 분이 저런 험한 곳에서 먼지를 마시며 일하게 할 수는 없네. 국내 최대 건설사인 태강건설의 최 회장님께 연락하게. 내가 직접 통화하겠다고. 나는 최 회장에게 내가 목숨을 걸고 보증할 수 있는 인재가 있으니 그룹 전체의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자리로 특채해달라고 부탁했다. 나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최 회장은 의아해했지만 나의 진심을 느끼고는 흔쾌히 수락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리고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들을 위한 의료 지원 및 재활기금 법안, 지금 당장 초안 작성을 시작하게. 모든 법적 검토를 끝내고 내 이름을 걸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걸세. 이것은 나의 정치 생명을 건 약속일세. 박 비서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나의 권력은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며칠 뒤 한석주 선생이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기 전날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다는 청을 넣었다. 그는 의외로 순순히 나의 청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나의 화려한 단골 식당이 아닌 공사장 근처의 허름한 국수 가게에서 마주 앉았다. 나는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의원님,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그저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일을 하며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마침내 그동안 내 마음속에서 가장 큰 의문이었던 것을 물었다. 한 선생, 궁금한 게 있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 10년 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자네를 그렇게 모욕하고 무시했을 때 왜 단 한마디도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나를 돌아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그 한마디는 내 평생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 임무는 10년 전에 끝났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날 아덴만의 바다에 저의 모든 과거를 묻고 나왔습니다. 어제의 저는 건물을 짓는 노동자였고 내일의 저는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과거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지위에 얽매여 오만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치열했던 과거를 스스로 버리고 오직 현재 자신의 일과 역할에만 충실하며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다. 누가 더 품격 있고 누가 더 존경받아야 할 사람인가? 답은 명확했다. 우리는 말없이 국수를 먹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그날 먹었던 멸치국수 한 그릇보다 더 깊고 진한 맛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비로소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화려한 언변이나 높은 지위가 아닌 한 인간의 묵묵한 삶 그 자체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 후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의 다리에 남은 흉터는 희미해졌지만 내 영혼에 새겨진 그날의 깨달음은 더욱 선명해졌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최일화 의원이라 불렀지만 나는 더 이상 거울 속에 비친 나의 이미지를 숭배하거나 지지율 그래프의 작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나의 서재는 더 이상 나만의 요새가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산업재해 관련 법률 전문가들과 노동조합 간부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해주기 위해 찾아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로 채워졌다. 그들의 거칠지만 진솔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내게는 그 어떤 클래식 음악보다도 더 큰 울림을 주었다. 박비서는 이제 나를 더 이상 어려운 상사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비판자로, 때로는 가장 든든한 동지로 내 곁을 지켰다. 그는 언젠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의원님, 저는 지난 10년보다 최근 1년 동안 의원님을 보조하면서 더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의 그 한마디가 내게는 그 어떤 선거에서의 승리보다 더 값진 것이었다. 내가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했던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 지원 기금 법안은 몇몇 동료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날 나는 법안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 소리를 들으며 국회 본회의장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단상 위에 서 있었다. 오늘 희망과 치유의 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참전용사, 소방관, 그리고 건설 노동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직접 발의하고 내 사제의 상당 부분을 털어 설립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전문 치유센터의 개관식이었다. 이곳은 군인이나 소방관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 등에서 끔찍한 사고를 겪고 정신적 고통을 겪는 모든 숨겨진 영웅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나는 준비된 연설문을 옆으로 치웠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나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오늘 위대한 정치인이 아니라 한 명의 빚진 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례는 순간 조용해졌다. 저는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오만함이라는 감옥에 갇혀 정신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힘과 지위가 저의 품격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들의 고통을 그저 소음으로 여기며 무시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다. 우리는 흔히 제복을 입은 영웅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웅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전투화 대신 안전화를 신고 총 대신 망치를 듭니다. 그들은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이 나라의 오늘을 건설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 고귀함을 알아보지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고백에 객석에 앉아있던 노동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 보였다. 1년 전 저는 저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가 가장 경멸하고 모욕했던 한 노동자의 손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를 구했지만 제게 아무런 대가도 명예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것이 사람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그날의 그를 떠올렸다. 한석주 선생. 그는 센터 개관식에 정중히 초대를 했지만 나는 그런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못 된다며 끝내 고사했다. 나는 그의 선택을 존중했다. 저는 그분을 통해 배웠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임을, 진정한 품격이란 화려한 옷이나 높은 지위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그 성실한 삶 자체에 있다는 것을요. 나는 연설을 하며 무의식적으로 객석을 훑어보고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바로 그때였다. 저쪽 행사장 가장 뒤편의 출입구 근처 그가 서 있었다. 한석주 선생. 그는 말끔하지만 평범한 재킷 차림으로 팔짱을 낀 채 무대 위의 나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단아한 미소를 띤 그의 아내와 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어린 아들이 함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는 작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룬 한 명의 평범한 가장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공사 현장에서 보았던 그 무심한 평온함이 이제는 행복이라는 색채와 어우러져 더욱 깊어져 있었다. 우리의 눈이 수많은 사람들 너머로 정확히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와 나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는 나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였다. 그것은 당신 이제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군요 라고 말하는 듯한 인정과 격려의 신호였다. 나는 그를 향해 마이크에 가려 보이지 않도록 아주 살짝 고개를 숙여 답했다. 나의 모든 감사를, 존경을, 그리고 참회를 그 짧은 목례에 담아서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더 이상 내 생명의 은인이 아니었고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빚진 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서로를 존중하는 두 명의 남자가 된 것이었다. 나는 다시 마이크 앞으로 돌아섰다.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충만했다. 나는 나의 남은 연설을 새로운 확신의 참목소리로 이어나갔다. 그리하여 이 센터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묵묵히 이 세상을 건설하고 지켜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저에게 진정한 힘과 명예의 의미를 가르쳐준 단 한 사람에게 제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부디 이곳이 뒤늦게나마 진실을 보고 그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작은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 멀리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한석주 선생의 행복한 가족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내 인생의 길고 어두웠던 장마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나는 비로소 나의 두 번째 봄을, 가장 의미 있고 찬란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의 다음 이야기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늘 따뜻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